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참여해주신 문인과 문학단체 여러분, 그리고 임원, 회원분들과 문학을 사랑하는 내외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회 진행을 맡은 자원문화원 사무국장 유이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번 포럼의 대회장님이신 이승우 소설가님께서 개회 선언을 읽겠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 제6회 한국문학특구포럼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승원 문학 50년 그 지순한 시공 이야기 포럼 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곡문학 자흥의 별곡문학 동인 회장님이신 김석중 소설가님을 모시고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문학관광기행특구 또 한국문학 본향을 지향하는 문학으로 담대한 꿈을 꾸는 장흥에서 한국문화특구 포럼이라는 주제로 그 6번째 이야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불어서 통합의학의 메카를 지향하는 장흥이 한 달 동안 통합국제의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모셨는데 실제로 모시고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하자면 문학 또한 우리 역사와 우리 삶을 치유하는 한 장르의 일지인데 오늘 이 현장에서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해서 보다 소망스럽고 희망스러운 세상을 소망하는 그런 영혼이 줄기줄기 꽃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문학특구포럼 그 6번째 이야기 특별한 주제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자흥을 지켜오신 남도 문학의 표상신, 한국 문학의 거목이신 해산 한승원 선생님의 문학 등단 50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1966년 27살 되던 청년 한승원 문학지망생은 신화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가증스러운 바다로 입선하셨고 이어서 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의 목선으로 당선되셔서 그 이후 금년까지 50여 년의 간단치 않은 세월을 문학 한길 정진해 오셨습니다. 그 치열하고 열정적이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길이
이제 우리 후배들과 국민과 문나라 여러분들이 등단 50년을 축하합니다 하는 이런 소박한 자리를 마련해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은 선생님의 문학 노정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가급적 간단하고 뜻깊은 순서를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가 서두를 축하 영상 메시지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세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병익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신 김병익 선생님, 또 우리 한승원 작가 친구분이신 광주에 계시는 무순태 선생님, 그리고 문학과 지성사의 주희루 대표님께 부탁드리는데 세 분 모두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박수치고 싶었는데 영상이라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다 하고 영상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문단에 데뷔하신 지 한국 선생님 50년 동안 작품과 소리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승원 선생은 평생 동안 오직 글쓰기, 창작에만 목도하시고 그 밖에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수십 분의 이 중단권, 장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문학적 세계를 훌륭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난복의 정서 또 후속적인 감수성 드러나는데 뛰어난 성과를 얻었지만 그 후에는 분단이라든가 종교 문제, 이슈를 넓히고 그리고 대담하게 작은 고향으로 나아가신 이후 작품들을 우리 역사의 거인들을 가는 다산이라든가 문효라든가 우리 정시사를 꿰뚫는 인물들을 추적하고 생애를 작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한선 선생의 문학적 성과는 충분히 평가되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애를 50년 동안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노준태 선생님이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는 현금문화재대 50년 내 눈앞에 생생한 덕분에 자녀를 처음 만났던 것이 1960년 1월 12일 그때 전남대 전주인 영종로 신춘문회 시상식에서 자녀는 자원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끝날라고 것을 이제 아버지 훌륭한 신당과 힘들고를 쓰고 나왔는데 참 지금 생각해 있었지. 자녀의 조금 목소리 대한민국에 당선되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설문화 공인지를 이끌어가는 그때도 생생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내게 늘 잠깐 오기와 뚝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 나는 문화는 역사가 크리해야 된다고 말했어. 그래서는 비록 짓밟혀 죽어가는 사람이라 항상 눈에 비치는 불꽃과 아름다운 빛깔을 느껴서 나는 아직도 자네의 그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네는 처음으로 50년 동안 치열하게 작품 써왔는데 아마
문단에서 자녀방송 그렇게 열정적으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다는 게 또 후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한국 문단에 큰 탑을 쌓으며 뿐만 아니라 생문에 들모진 우리 지역에 소설 시대를 열어준 문인이기도 하는 이렇게 쉬엄쉬엄 건강 지키면서 사는데 자녀 만났다나 오래 사는 게 작가를 생겼다고 그랬지. 이제 좀 쉬면서 살 때 내일 모레가 훨씬이니까 10대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축하하는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그 문수태 작가님께서 굳이 야외에서 촬영하자고 했는데 바람 소리가 그냥 모래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한승 선생의 문학세계에 이어서도 우리와 같이 아마 더욱 빛나리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한승환 선생님 등단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해산 토굴 안에 달 깃는 짐이 열고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끊임없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선생님으로 되면 늘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장에 내려가면 늘 신선같이 펴펴이 나타나셔서 반겨주시고 노래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셔서 문단에 그리고 고향의 큰 어른으로 계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승원 선생님의 이 등단 50년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에 어제는 그 자흥 청소년수련관에서 선생님 원작이신 모노드라마 연극 아버지를 상영했는데 공연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완전 객석이 10,000원이 되는 아주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모노드라마 연극에 출연하신 우리 이은태 선생님 어제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이은태 선생님 저쪽에 계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선생님의 문학적 노점을 기념하고 확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세 분께서 인사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후배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시고 자항이 고향이신 조선대학교 백소인 교수님께서 발제의 첫 문을 열어주시고 이어서 시인이시고 목포대학교 교수이신 김선태 선생께서 두 번째의 발제를 아마도 한국어 선생님은 시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발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이시고 조선대학교 교수이신 김영중 선생께서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백수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참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해산 한승원 선생님이 등단하신 지 50년이 되었고 또 그 따님이 세계적인 문학상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까이 한승원 선생님을 자주는 못 뵀습니다만은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모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금년의 생각은 한승원 선생님이 문학의 씨앗이 이제 더 크게 발아해서 큰 거무고 나무가 나오고 또 수많은 이파리들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승원 선생님은
회진면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소설을 쓰셨는데 이제 그 연보나 이렇게 선생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꽁트를 문예부에서 쓰셔서 선생님한테 굉장한 칭찬을 받으셔서 그것이 원명적으로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제 그때부터 글쓰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약 한 3년 동안 바다에서 사시면서 지내시다가 서랍을 예대에 가서 스승이신 김동리 선생님을 만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년에 등단을 하셔서 50년 동안 글을 쓰셨는데, 저는 한승원 선생님의 글쓰기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문순태 선생님 하신 말씀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한승원 선생님의 글쓰기의 바닥에는 바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악적 소양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 소양이 바다라는 체험을 조화롭게 사유하는 그런 것이 두 개가 만나서 오늘날 한승원 문학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참 따뜻하고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마 광주 문인들 모임에 저 학교 교수님을 따라가지고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고향 선배님이라고 그래서 고향 장고등학교 후배가 광주 와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그때 동신중학교 계셨는데 저더러 전화하고 한번 찾아와라, 막걸리 사주마, 이래서 제 기억으로는 74년 겨울인가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선생님 그 중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학교 앞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학교 앞에 막걸리집에서 선생님을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선생님은 후배인,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소설가는 입심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이야기, 체험을 겪어서도 입심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못 해간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장에 갔다 온 이야기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랑방에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뭘 하면은 B라는 사람이 듣고 있다, 어이 자리 그만해서 그러고 이제 B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하면 훨씬 재미있게 합니다. 이 사람 B라는 사람은 입심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정확한 제가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가 아마 등단한 지 10년이 못 되셨을 건데, 금년에 한국에서 내가 최다 발표 작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사를 하시면서 저렇게 쓰셨을까? 그런데 선생님은 보니까 항상 그때 포탑을 타자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시더라고요. 어치에 사실 때 한번 그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태일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모시고 어치 집에를 갔는데, 가니까 완전히 시골집에 소도 키우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니까 소설을 이렇게 해놓으신 건 책상 위에다가 여러 작품을 이렇게 쓰셔놓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성격, 줄거리 이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제 아마 가족, 형제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사직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년 초에 서울로 이제 가시면서 전업작가를 선언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80년 광주가 끝난 뒤에 아까 말씀 문순태 선생님은 좀 이제 등단이 훨씬 한 거의 10년 가까이 늦으셨습니다만 그때 그분도 열심히 쓰셨는데 농성도인가 가니까 문순태 선생님은 그 양반은 이 손가락이 볼펜으로 소설을 쓰는데 이 손가락이 다 눌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 상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소설을 원고지에다 쓰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문순태 선생님은 원고지에다 꼭꼭 눌러서 소설을 쓰셨지만 한성원 선생님은 훨씬 빠르게 쓰실 수 있어서 그만큼 많은 문학을 성과를 얻으신 것이 아니었겠나.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세계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81년에 제가 서울에 그 출장을 가지고 종로 거리를 걷는데 종로서적에 작가 한승원 팬사인회 보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전업작가로서 소설가가 되셔서 성공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선생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조선대학교에는 문예창작과가 생겼어요. 마치 한승원 선생님 같은 위대한 참 큰 어른을 우리 대학의 후학들에게 좀 가르침 베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뵈러 해산토굴에 왔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나는 이제 소설만 쓰지 순천대학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나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왔습니다. 소주만 마시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문포 바닷가에서 회에다가 소주를 마시면서 선생님 꼭 한번 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꼭지가 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아갔다가 세 번째 와서 그야말로 삼고초려를 해서 우리 대학에 모셨습니다.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대학에서 이 후학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시는 것도 쓰시는 것이지만 소설 교육에도 큰 덕을 입으신 그런 어른이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승원 선생님 분당 50주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선생님이 하셨던 생각들 또 선생님과 잠깐 만나면서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한없이 얘기할 수도 없고 오늘 이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 장흥의 문학도 장흥의 문학 또는 더구나 한국의 문학 이런 이제 문학이 더 융성하는 그런 문학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원 선생님 계속해서 열심히 소설 창작하셔서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교수님 부탁합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여러분 배우해드린 자료 23쪽에 교수님의 원고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원 선생님이 등단 5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승원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소설가이십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소설가이시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시집을 6권이나 출간하신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시를 이렇게 많이 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이 좌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소설가로서 이미지가 지금까지 너무 강했다. 또 그에 대한 선입감이 시에다가 그림자를 들여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저로서도 처음으로 시집 6권을 통독했는데요. 통독하고 난 선생님의 그 시는 참 매우 일관되고 심오한 시세계를 구축한 시인이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발표문의 부분을 읽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시세계는 정기시와 후기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기시는 주로 서울 생활을 하셨던 제1시집과 제2시집으로 정기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기시는 3시집부터 6시집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쓰실 부분까지 전부 후기시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입니다. 정기시의 화두는 사랑인데요. 사랑은 사랑인데 1차적으로는 보면은 그 남녀간의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쓴 그 사랑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초월적인 사랑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원 선생님의 그 정기시의 세계의 화두인 사랑은 결코 현실을 기반으로 하되 초월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설을 맡으신 김주현 선생님께서 한승원 선생님의 사랑은 현실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겉으로 옷만 그렇게 입고 계실 분이지 초월적인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정기시에 나오는 중요한 그 시어들은 바다와 꽃인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그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여기서 단순한 여성의 육체와 성기 의미를 넘어서서 우주 만물의 근원에 해당하는 육체이며 연꽃은 그 세계를 관장하는 여신의 자궁에 해당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세의 유일한 존재인 나는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뜨겁게 바다에 들기를 갈망하고 그 바다의 중심에 핀 연꽃과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야만 여신이 나를 영혼의 세계 혹은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승원 선생님의 시는 허무 극복하기, 그 다음에 살아있음의 확인으로서의 그 사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그 시세계는 우리 문학사에서 그 한용운의 시세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어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승원 씨가 한용운 씨가 님을 내세워서 어떤 구도자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해산 선생님께서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내세워서 같은 구도자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되 어디까지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윤회 사상에 입각한 불교적 세계관, 그 다음에 그 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 이런 부분들이 그 만의 시와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승원 선생님께서 그 주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시를 쓰셨는데, 저는 그렇다. 안승원 선생님께서 그 종교관이 불교 쪽에 기울어져 있다기보다는 불교라고 해도 정통불교보다는 현세에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힌두교적인 요소와 샤머니즘 등 재래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밀교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주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적 세계관과 기독교 또는 노장 철학까지 곁들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후기시는 화두가 자연인데요. 이 후기시의 세계는 우주 만물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감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후기시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해산톡을 해서 창작한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시들을 저는 해산톡을 시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기시들은 정기시와는 달리 사랑에 대한 천착이나 불교적 색채가 다소 줄어든 대신에 해산토굴과 그 주변의 자연 또는 옛날 개혁의 서사, 말년을 갈무리하는 고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신론적 세계관과 도교적 성상리에 입각한 자연과의 교감과 소통의 시편은 접신의 경지를 보여주는 절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법의 변화도 후기시 와서 눈에 띄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도 유유자적한 관조의 자세가 엿보입니다. 시집을 순차적으로 일별해 보면은 제3시집은 60을 넘기고 인생의 덤으로 해산토굴에 와서 쓴 시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해산토굴에 살면서 주변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술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시집은 역시 해산토굴에 대해 자신의 유리한 지식이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정치와 여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닭 있는 집이라는 제목처럼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인간과 자연이 구분이 없던 시원의 삶에 대한 동경을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해내고 있습니다. 꽃은 제4시집에서 가장 두드러진 중심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경험적 기억들을 현지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습니다. 꽃을 의인함으로써 재구성에는 기억의 서사는 과거에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들을 토대로 근대와 이전 한국 전통의 세계, 특히 남도의 토속적, 주술적 세계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서정주 시집 질맞이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작고한 송수건 시인이 노래한 남도의 토착 정서의 세계와 맥락이 겹친다고 보겠습니다. 제5시집 역시 꽃이 이미지로 충만하다는 점에서 제4시집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꽃을 통해 우주 만물과의 조화와 상생을 꿈꾼다는 점에서 생태적 세계관과 또 그 맥락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 다녀가는 것 바람 아닌 것이 있으랴 라는 구절에서도 보듯이 인생이 바람처럼 잠시 왔다 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노래하거나
조만간 자신도 하늘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가 허무리에 빠지거나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상상력이 자유자재롭고 시적 완성도가 높은 시가 많았습니다. 제6시집은 이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처럼 세상과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잘 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과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별 연습은 세상과의 하집 연습이 아니라 마음 비우기 연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또한 어둡고 우울한 것이 아니고 매우 밝고 담담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승원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쓴다와 용맹정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그의 이별 연습은 마음을 비우면서 남은 시간을 계속 열심히 쓴다에 바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시편들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니고 시표로 끝나는 것도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승원 선생의 그 시적 위상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범상치 않은 시세계를 펼쳐 보인 선생님의 시세계는 우리 현대 시사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남도문학적 관점에서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그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교적 색채가 강한 그의 시는 우리 현대 시사에서 만해 한용운의 시와 그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남도 문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와 이전 한국 전통의 세계, 특히 남도의 토속적 주술적 세계를 재구성한 그의 시는 미당 서정주의 시집 질마대신화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을 비롯한 남도 시문학의 흐름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주 만물과의 자유로운 교감과 소통을 통해 상생과 조화의 세계를 노래한 그의 시편은 자연의 순한 원리에 충실한 생태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부박한 시들이 판치는 작금의 한국 시단을 감안할 때 그의 시들은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특히 젊은 시인들에게 반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의 시는 소설가가 여기로 쓴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시의 넓이와 깊이를 다루는데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승원 선생님의 시가 더욱 원수한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를 아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선태 교수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한승원은 뛰어난 소설가이지만 6권의 시집을 상제한 시인이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임감호 사모님을 제목으로 쓴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김영조 교수님께서 한승원 선생님 소설 문학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승원 선생님 50주년, 등단 50주년
축하드리고요. 한승원 선생님 50년 소설세계 발제를 맡은 조선대학교의 김영중입니다. 문학평론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와서 할 얘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한승원 선생님이 등단 50년을 정리하시는 자선 중단 편집을 상자를 하셨고요. 저한테 책의 해설을 써달라고 하는 출판사 측의 부탁이 있어서 그 원고를 제가 최근에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에 있는 글이 바로 그 글인데 저는 오면서 마음을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와서 그 발표문을 읽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와서 보니 저한테 주어진 시간과 자리의 성격이 그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제가 상당히 외람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승원 선생님하고 저는 거의 한 세대 차가 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한승원 선생님이 동갑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조문을 오셨던 분이 가장 첫 조문객이 한승원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한승원 선생님한테는, 게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문학적 세례를 이뤘다고 할까요? 한승원 선생님 소설책을 그 당시에 처음 읽고 무슨 번개를 맞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그 느낌 때문에 항상 제가 우러러보던 마음속에서 우러러보던 작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조선대에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부터 한승원 쌤을 직접 뵙게 됐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한테는 아주 우러러볼 만한 스승이시고 문학적인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인데 그분의 문학 세계를 지금 오늘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외람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는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승원 선생님 50년 동안의 작품들을 중단편들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한승원 문학 소설 세계를 요약하는 키워드다 싶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제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단작은 아시겠지만 1968년에 쓰였던 목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이전에 작품이 있었지만 신춘문예에 정식으로 등단했던 작품은 목선이었고요. 목선이라고 하는 작품은 작품 제목 그대로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읽어봤지만 한승원 선생님처럼 하나의 주제를 50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쓰시고 그 주제를 심화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것으로 아주 일관된 자기 세계를 형성한 소설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선을 쓰신 뒤부터 한승원 선생님의 소설 세계에서는 바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후에 이 바다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로 변주되기도 합니다. 가령 바다는 여성성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요. 신화와 관련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기에 한승원 선생님이 심취하시게 되는 불교에서 화엄의 바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끝까지 계속되는 주제가 목선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작품을 읽어가다 보면 한승원 선생님 소설 중에서 제가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패천이라는 작품을 쓰시는데 그게 1976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976년인데요.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승원 선생님이 주로 초창기에 바다하고 신화의 세계에 천착을 하시다가 이 작품에 이르러서는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한국전쟁, 심지어는 베트남 전쟁이나 5.18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국면들이 신화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승원 선생님은 애초에 신화와 바다에 대한 탐구를 역사에 대한 탐구로도 넓혔었던 것 같고 그 역사에 대한 탐구가 나중에 스님한테 이상문학상이라고 하는 보답으로 돌아갔던 작품이 그 유명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승원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해변의 길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기차꿀이라고 하는 작품이 단편이지만 되게 재미있게 읽고 중요한 작품이었었는데 이 시기는 1978년쯤 아마 한승원 선생님이
마흔 되시던 해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쓴 작품 중에 기차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굴입니다, 굴. 근데 이 작품에서 굴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시기부터 한승원 선생님은 원래 바다가 가지고 있던 생명력에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더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한승원 선생님 보시기에 바다, 신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관장하는 어떤 세계, 이게 아마 화음의 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삶과 죽음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주제를 어느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선착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목선에서부터 바다 얘기를 하시다가 그 바다를 매개로 해서 여성성, 신화, 한국의 역사,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평생을 그 주제를 일관되게 확대해 오셨던 선생님의 세계가 아주 방대하고 일관되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작품으로는 예외적인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발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읽기로 최근작이었던 것 같은데 작품이 좀 긴데요. 작품 제목은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단편인데 이 작품이 참 최근작으로 흥미로웠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승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작품이 예외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외적인 이유는 한승원 선생님께서는 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화자가 본인이, 즉 한승원이라는 작가 본인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작품에서는 한 선생이라고 하는 장흥에서 글 쓰는 사람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한승원 선생님 본인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농현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죠. 여기 지금 오타가 나와서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현이란 말을 쓰시고, 농현이라고 하는 말은 현악기, 가야금이나 검고에서 현의 소리들이 서로 넘나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농현의 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한승원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린 것들, 태어나는 것들과 죽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전혀 다른 시절들이나 시대들 간의 넘나듦, 이것을 농현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을 포착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본연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 작품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생각해보면 실은 한승원 선생님께서는 농현이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시지만 실은 그 50년 동안 한승원 선생님이 써온 작품들 전체가 서로 이렇게 같은 주제 안에서 신화와 여성이 넘나들고 바다와 죽음이 넘나든다면 한승원 선생님 소설 세계, 50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승원 선생님의 소설 세계 전체가 농현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그 작품을 쓰면서 특별한 감흥이 있었고요.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한승원 선생님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전해질 때까지 작품을 쓰고 글을 쓰다가 생을 마쳤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한승원 선생님 그때 가장 배울 게 있다면 평생을 단 한 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같은 주제를 그토록 오랫동안 탐구하셨다는 점, 글 쓰는 누구나 다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주셔서 한승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자료집 23쪽과 33쪽에 두 분 교수님은 논문이 실려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승원 선생님을 이해하시고 그의 문학을 이제 숙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험 50년 여타의 작가는 평생을 걸쳐서 장편소설 한 권 창작해서 출간하기도 힘든 동안 선생님은 매년 거의 쉬지 않고 장편, 중단편, 인문서, 시집 등을 열정적으로 창작해 오셨습니다. 그 50년의 세월을 여기서 다 서리서리 풀어낼 수는 없지만은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문학의 소산, 창작의 업적을 남기셨는가.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자흥문화원에서 비록 세속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하셔서 기념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문인들이 손을 모아서 만든 기념 문집을 또 출간했습니다. 하여 기념패는 우리 이금호 문화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기념 문집은 백수인 교수께서 전달해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이 행사
한수공문학 50년을 축하하는 이 행사에 대전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는데 문학 특구의 고장답게 대전에서 내려온 해외문학교류라는 단체의 대표는 우리 자음 별곡문학 동인회원으로 활동하는 김정신이 대표이고, 서울에서 내려온 시산맥 또 그 단체는 우리 자음 출신 문정영 시인이 또 대표이시고, 또 서울에서 함께 내려오신 창작산맥 또 문인 단체의 대표는 우리 자음 출신 김병렬 시인이 대표이셔서 이분들이 저희들은 꽃다발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또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하여 이 시간 선생님과 선생님의 문학 외길을 50년 혹은 70년 앞으로 또 30여 년 이상 동행해 오시고 내조해 주시는 사모님 임감호 여사님 두 분 모시고 우리 우선 이금호 문화원장에서 기념패 전달하신 다음에 백수인 교수님이 기념문집 전달하고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십시오. 이금호 문화원장님께서 준비한 기념패입니다. 한승원 작가 문학 50년 기념패. 소설과 시로 지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문학 외길 50년. 그 지순한 시간과 공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16년 10월 8일 장흥문화원 자흥별곡문학동인회 시담 장흥문학회.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란히 쓰셔서 사진 한장 찍으시고, 아니 그대로 계시고, 백소희 교수님께서 기념 문집을 이 기념 문집은 이번에 출간한 야망과 신화, 꽃과 바다, 달걀이꽃 엄마 그렇게 세 권입니다. 이승우 교수 또 올라오세요. 예. 이대우 시인도 같이 하셨죠? 올라오세요. 예. 예. 두 분이 같이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 책을 나눠서 주세요. 거기서 계시고 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지 마시고요. 문화원장님도 같이 서시고 같이 예. 누가 책 좀 받아드릴게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배란다는 가장 세속적인 속담이 있는데요.
무려 50년입니다. 문화가 한 화두를 향한 이런 대단한 세월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여 또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마지막 순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승원 소설 작가,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인이신데, 여러분 우리 한승원 선생님은 시를 접할 기회를 많은 분은 많을 것이고 또 귀한 분은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두 편의 시만 선정해 주십시오. 우리 참석하신 회원들이 낭송하면서 같이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두 편을 선정해 주셨는데, 제목이 두 편 아내와 나의 사이하고 아내를 흥정했다고 두 편 다 아내를 주제로 한 시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두 분이 동행하시는 같이 아름다운 부부애를 보여주시는, 오늘은 시문학으로 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별국문학 동인회원인 이수미 작가께서 첫 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웃 보성군에서 시가 흐르는 행복학교라는 단체로 문학의 향기를 갈고 있는 이참소 시인이 아내를 흥정했다는 시를 이어서 낭송해 주겠습니다. 이수미 회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시낭송하기 위해서 한복 드라이하고 다리미질해서 이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아내와 나의 사이, 한승원. 아내와 나의 사이는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울까. 아내와 나는 저녁밥을 먹는 다음 스카이라이프의 여러 채널들의 TV 드라마를 시간순으로 돌려가며 빠짐없이 보는데, 아내는 등장인물 중 누구가 결국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 누구의 출생 비밀과 그 누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가를 예측하는 드라마 박사인데, 나는 대충 스트레스 받으며 보는 드라마 박사입니다. 아내는 째깍거리는 쾌종 시계를
머리맡에 놓고도 잠을 자지만 나는 그것을 두꺼운 이불 밑에 깊이 묻어 놓아야 잠을 잡니다. 아내는 겨울철에 따스한 방 안에서도 털 양말을 신어야 숙면을 하는데 나는 가끔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식히곤 해야 잠을 잡니다. 아내는 노인당에 다니며 동무들하고 하트 놀이도 하고 주전벌이도 하고 깔깔거리며 시간을 죽이지만 나는 도굴에서 고무줄 같은 시간의 발가지들을 조각조각 잘라 만든 식구들로 주전벌이를 합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으면 아내는 마을의 소식들을 시시콜콜 전하며 즐기는데 나는 그것들을 신학으로 들으면서 즐깁니다.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 세상 모두에게 속을 두고 오지랖 넓게 사는데 오지랖이 좁은 나는 사람들하고 닿고 하늘과 바다와 산과 소나무와 들꽃과 새들하고만 두고 살고 아내는 몸으로 시를 쓰며 즐기는데 나는 종이에 시를 쓰며 즐깁니다. 아내와 나의 사이는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울까요? 아내를 공정했다. 터키의 보석 모양 거대한 기둥들이 문집에 있는 카파도키아의 한 카페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데 갈색 피부 늙은 호라비 주인이 내 아내가 탐났듯 나와 공정을 하려 들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와 바꿉시다. 당신의 아내. 내가 아내의 얼굴을 흘끗 살피고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자 그가 두 마리하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자 그가 손가락 셋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젓자 그는 코를 찡긋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갸웃하고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나는 너털거리며 생각했습니다. 100마리, 아니 10,000마리하고도 안 바꾸어. 네, 시가 너무 감미롭고 너무 달콤하고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많이 깃든 그런 시 같습니다. 한승원 문학 50년 그 지순한 시국 이야기 포럼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연을 맡은 김석중 별곡문학동인회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자리에 잠깐 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새롭게 이제 사연을 맡았습니다. 이번 제6회 한국문학 특허 포럼은 6회째로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산 한승원 작가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하고 이웃, 장흥, 그리고 고흥, 고성, 강진, 그리고 영안 이 지역의 문학을 공유하며
역사, 문화, 관광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성, 남들 문학의 르네상스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오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네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